도착해 현관문을 밀었을 때 마테오는 늦은 시간임에도 줄리아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거기 그가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더디게 흘렀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반문하고 또 반문했더랬다. 그녀는 살인 장면을 마테오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상상해 보려 애썼더랬다. 그 후 그녀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친 걸까? 나름 박는다. 그의 남자가 집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닥치거나 전화벨이 울리거나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거나 마침내 그녀는 단념하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하고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현관 잠금 장치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미소 지었으나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를 보고 싶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완벽한 복수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에 젖어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고 싶어서 몸이 달았다. 그러나 남편을 보자마자 그녀는 새파랗게 질렸다. 그가 그녀 눈앞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셔츠를 입고 서 있었다. 당혹스러워하는 그의 기색에서 단번에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마테오가 눈길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불편함이 엄습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는 알았다. 이런 대답은 아니었는데, 그녀가 그로부터 기대한 대답은 이게 아니었는데, 용기라는 게 고작 몇 시간 동안 모습을 감췄다가는 얼마 지나 당혹스럽고 피곤한 기색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에 그치는 남자를 어쩌면 좋을 것인가. 그녀 내부에 깊이 자리 잡은 분노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침묵이 더 깊이 자리 잡을수록 마테오는 스스로를 더욱 비겁하다고 느꼈다. 이제 무슨 말이든 하기 위해 책망이 아닌 다른 눈으로 그녀가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는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프레드릭 2세가 파문당한 거 알아? 입을 절반쯤 벌린 채 그녀는 미동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의 분노도 망연자실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순간 그녀는 그저 자신이 낯선 사람 앞에 서 있으며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 가늠했다. 그녀는 아니 라고 마지못해 대답했다. 아니, 그녀는 몰랐다. 그녀는 심지어 어느 날 그들 두 사람이 그따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그리고 프레드릭 2세나 교황 따위는 전혀 알고 싶지 않았다. 슬픔으로 토할 것만 같은 이 밤, 그녀를 독차지한 생각은 오로지 언제쯤 그녀의 아들을 빼앗아간 그자의 머리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동네 골목길을 휘젓는 지난한 질주 탓에 그 어느 저녁보다 더 창백한 안색으로 여전히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인자의 피가 묻은 셔츠를 입고 있을 남편에게 과연 집으로 돌아올 여력이 아직 남았을지 하는 것뿐이었다. 그녀에겐 이런 생각을 위한 공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이해했다. 카페 안에서 뭐라고 규정하기 힘든 순간을 그와 함께 나눈 세 남자와 어울리며 보냈던 그 이상한 몇 시간에 대해 그녀에게 전부 들려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이지만 그 시간은 어쩌면 어떤 행복, 아니 적어도 그가 충격과 슬픔에 잠긴 요 몇 달 동안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휴식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고 안정을 얻었으며 자신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줄리아나에게도 들려주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비웃을 것이다. 아니면 따귀를 날리거나. 갑자기 줄리아나가 일어섰다. 그녀는 감정도 열정도 없이 모든 동작에 그저 그녀가 품은 의지의 무게를 심어 체념어린 결심을 품은 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했다. 줄리아나. 그녀의 차가움에 겁을 집어먹은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두 방 사이에서 문득 동작을 멈춘 그녀가 말했다. 당신 셔츠를 빨아주고 싶었어. 피로 붉게 변한 욕조에 담긴 물에 내 두 손을 담그고 싶었어. 그런데 마테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집에 돌아왔을 뿐이야.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한 남자를 죽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녀가 그를 그런 식으로 혐오감에 뒤틀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원치 않았다. 줄리아나, 모든 일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하기 위해 그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두지 않았다. 그녀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테오, 우리 둘 사이에는 그 일이 놓일 거야. 우리 인생 끝까지. 당신이 하지 않은 그 일 말이야. 그 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침실로 가서 침대 밑에 있던 여행 가방을 끄집어냈다. 10년 전 소렌토로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 가져갔던 가방이었다. 마테오의 슬픈 시선이 그녀를 뒤쫓았다. 그녀는 속옷, 장신구 몇 가지, 부엌 세간 몇 가지, 그리고 피포의 방에 있던 물건 몇 가지를 챙겼으나 그에게는 거기까지 그녀를 따라다닐 여력이 없었으므로 어떤 물건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챙기는 데는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떠났다. 체념어린 피곤이 역력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이곳에는, 이 아파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댈 만한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마테오에게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떠날 때가 되었고 그뿐이었다. 달리 할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를 나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었다. 진부한 존재와 고통스러운 기억과 비밀스러운 울음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핥혀대는 것을 제외하면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30분 만에 그녀는 준비를 마쳤다.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어깨에는 우비를 걸치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를 붙들고 싶은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사실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떠나는 것은 이 긴 하루의 정해진 논리처럼 보였다. 마차를 끄는 조용하고 고분고분한 말처럼 견뎌낸 고통으로 얼룩진 기나긴 몇 달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말.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는 것은 부질없어 보였다. 무슨 말을 하려고. 둘 중 누구 잘못도 아니었다. 누구도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원한 적 없다. 운이 없었다. 그뿐이었다. 삶이 두 사람을 뒤흔들었고 어떤 것도 두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없었다. 그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으므로 그녀는 원치 않는다는 손동작을 취하려 했다. 하지만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녀는 따스함만을, 기쁨보다는 감사함을 기억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손길을 저지하려는 행동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런 그녀의 손은 싸움에 패배한 자의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몸을 따라 다시 반쯤 떨구어지다가 멈췄다. 그녀가 입가에 낯선 미소를 띠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녀가 취한 이 마지막 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가 떠난다. 그가 생각했다. 줄리아나, 사랑하는 아내, 줄리아나, 아들의 엄마, 무너진 그의 사랑, 줄리아나. 그에게 힘이 없었을 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낸 그보다 더 용감한 사람, 삶의 치욕을 당한 줄리아나. 앞으로 30년은 더 웃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천천히 어떤 폭력도 없이 조그만 사과처럼 퇴색했어야 하는 건데, 아직 어여쁘고 순한 그녀에게 삶이 가져다 준 녹. 줄리아나는 너무 빨리 망가졌다. 텅 빈 눈동자, 무서운 인상, 망설이지 않고 삶을 몰아낸 줄리아나. 그녀가 떠난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향기를 맡고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줄리아나는 방금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음을 애석해하는 한 여자의 이루지 못한 동작을 남기고 그를 떠났다. 아파트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녀는 거리를 가로질러 맞은편 인도까지 걸어가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장소를 정면에서 바라보며 잠시 시간을 보냈다. 마테오가 저 높은 곳에 있었다. 그가 분명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터였다. 소파에 주저앉지 않은 한, 만약 창가에 앉았다면 마지막으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테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줄리아나는 그를 생각했다. 그가 가진 모든 힘에 대해서. 그녀는 그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를 기억들을 되살리려 애써 보았지만 그 노력들은 매번 그가 이루어내지 못한 행동에 부딪혔다. 그의 비겁함. 이제 그녀는 역겨움 가득한 얼굴로 동네 어귀에 굶주린 고양이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녀의 두 번째 저주를 퍼부었다. 마테오, 나는 당신을 저주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당신에게 그들보다 나은 점이 없기 때문이야. 세상은 비겁해서 아이들이 죽도록 그 아비들은 벌벌 떨기만 하도록 놔두지. 총을 쏘지 않은 당신을 나는 저주해. 무엇 때문에 망설인 거지? 뜻밖의 소음,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 애원하는 콜라초의 시선.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귀를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은 잡념에 빠졌던 게 틀림없어. 마테오, 총알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나의 총알이 되기로 했잖아. 당신을 증오해. 요 몇 년 동안 당신은 신중하고 한결같은 내 편이었겠지만 아무것도 막지 못했고 수습도 못했잖아. 당신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마테오. 당신 힘을 믿었는데 장례식 날 내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당신은 날 꽉 붙들었지. 당신은 언제나 꾹 참고 신중하게 고통의 순간을 뚫고 나가는데 어떤 영광이 있다고 생각했지. 나는 아니야, 마테오. 나한테는 다 마찬가지야. 가장 정당한 일은 관 속에 내 몸을 던져 내 손가락으로 관을 덮은 뚜껑을 뜯어냈어야 했다는 거야. 가장 정당한 일은 다리가 풀린 채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토하고 킁킁거리면서 내 몸속에 들어있는 물을 전부 비워냈어야 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당신 눈에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해서 당신은 내 행동을 막았어. 이 세상에 부적절한 일은 피포의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마테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당신을 나는 저주해. 콜라초의 피는 당신 셔츠를 더럽히지 않았지. 그자가 토해낸 비명에 대해, 몸부림치기 위해 그가 보여준 동작들에 대해, 당신 환심을 사기 위한 그의 부질없는 애원에 대해 당신으로부터 듣고 싶었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듣고 싶었어. 거기서 마치 내 고통을 향해 불어오는 미세한 한 줄기 바람처럼 가느다랗고 연약한 안도감이라도 찾아내고 싶었지. 그렇지만 당신은 우물쭈물 미안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아주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한 주 한 주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당신을 경멸하고 싶지도 않아. 마테오, 세상은 거꾸로야. 나는 당신이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일으킬 방법을 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천만에 아비들은 힘이 없지. 아들 자식들은 죽어가는데 남은 건 우리, 슬퍼하는 어미들, 우리에게서 아이를 훔쳐간 놈들을 향한 분노에 눈물 흘리는 어미들 뿐이야. 마테오, 나는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은근슬쩍 잊어버린 복수의 약속을 당신을 증오해. 이 동네의 더러운 인도 위에서 말이야.